또 뉴딜 펀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뉴딜 펀드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알아야겠죠?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 두 가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짧게만 가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말 그대로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는 거예요. 그린 뉴딜은요, 태양광이라든가 수력, 그리고 수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사업,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어떻게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이행 계획을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까지 제출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지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계획인데 이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그 자금 마련의 방식이 뉴딜 펀드예요. 그런데 한국판 뉴딜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진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두 번째, 그럼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자금 마련이 충분히 확보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중에 정책형 뉴딜 펀드를 런칭할 겁니다. 런칭하는데 몇 가지 우려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우려점들을 다 말씀드릴 만한 시간은 안 되고요. 그 우려점들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쳐서 조금 더 온전한 형태, 지금은 논란이 많죠. 무슨 논란이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그런 논란과 우려점들을 많이 개정해 나가면서 온전한 형태의 정책형 뉴딜 펀드가 발표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민간 뉴딜 펀드는 시작됐죠. 민간 금융사를 중심으로 이미 민간 뉴딜 펀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책형 뉴딜 펀드죠. 왜냐하면 이미 정부의 예산과 정책금융기관이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도 같이 출자가 돼서 손실이 날 경우 그 손실을 먼저 정부 자금으로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손실이 나는 영역에서는 국민들이 투자했을 때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 지원이 따르니까 정책형 뉴딜 펀드 유망하죠. 그 다음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주로 세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금이 다주택자가 법인이 집 팔고 뭐 할 겁니까? 뉴딜 펀드로 올라갈 거죠. 저도 당연히 뉴딜 펀드 투자의 기회를 가져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게 정부가 의도한 방향 맞을까 하는 궁금증은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부동산 매매 가격은 2020년부터 원하는 대로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21년부터 떨어져요. 그런데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그때부터 집 사요. 실거주자가 집 사요. 근데 다주택자는 집값 떨어질 때 집 팔고 뉴딜 펀드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요. 그게 정부의 의도 맞는가 하는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모든 게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끝으로 2021년 세계경제전망, 한국경제전망, 우리의 대응책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제는 제가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4.9%로 정말 어려운 경제, 혼돈의 경제입니다. 2021년은 IMF가 5.4%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 5.4%는 20년 이 충격을 뒤로하고 이 충격의 경제에서 이탈하는 2021년 경제전망책의 부주제가 이탈점입니다. 이탈하는 경제, 이탈하지만 다만 이 이탈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비교연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당연히 증가하는 느낌이다. 다만 평년만큼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느껴지기는 어렵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마이너스 1.1% 수준의 충격을 맞이하고 21년에는
완만한 수준의 회복이 진전된다. 다만 이렇게 이탈하는 경제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이고 뚜렷한 경제 회복, 성장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저와 함께 한번 같이 복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라. 네, 제가 여러분께 많이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라.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와 산업 구조상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변화 속에 어떤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로 만들라. 두 번째, 한국판 뉴딜과 같은 다양한 정책 지원들을 활용하라.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든가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다든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왕이면 정책 지원들을 활용해서 경영을 단행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트렌드를 모니터링해라. 다양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대표적인 게 언택트죠. 그 밖에도 여러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968년입니다. 멕시코 올림픽 때 많은 높이뛰기 선수들이 뛰는데 하나같이 앞으로 굴러뛰기를 시도합니다. 포스베리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등 뒤로 뜁니다. 배면뛰기 기술이라고 하죠. 이 선수가 등 뒤로 뛰자 8만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이 선수는 기립박수와 함께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정말 왜 포스베리 선수만 나홀로 등 뒤로 뛰었을까? 그동안의 높이뛰기 경주에는 바닥이 흙바닥이었습니다. 이들이 뛰어오르면 2, 3m를 뛰어오르는데 그 높이에서 등 뒤로 떨어지면 다시는 못 뛰죠. 마지막 뛰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등 뒤로 뛰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에서 매트가 도입됩니다. 이제 등 뒤로 뛰어도 되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이 환경 변화가 찾아왔지만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높이뛰기를 준비하고 걸맞는 높이뛰기를 시도한 포스베리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2021년 다양한 환경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환경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된 나로 만들기 위해 본 강연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